조국 신당이 될 것이냐? 네, 저는 신당 창당은 너무 먼 얘기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김재섭 의원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이제 쌍국당이 되는 거죠. 쌍국당? 네, 쌍국당이 돼서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처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게 소위 쌍국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조국 신당은 김남국 의원과 함께하는 네, 쌍국당이 될 거다. 될 거다. 우리 만세해야 되나? 아니요, 저 응원을 해드려야죠. 그래. 네, 아,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명히 길가시라고. 그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정말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호재일 텐데 그런 호재는 굳이 안 받고 싶긴 해요. 굳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나온 반사의 이익을 글쎄요. 이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덕분에 뭐 정권도 되찾아오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저 조국 전 장관 저희 국민의힘한테는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주간의 쟁점에 대한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도나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과 나은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는 자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 공동센터장이시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전세 사기 일을 하고 있는 권지웅입니다. 전세 사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 사기를 치시는 거죠. 고충 접수로 피해자를 돕고 있는 네, 제도 개선하고 있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예, 앞에서 이제 브리핑이 잠깐 다뤘는데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제 초고난도 문제라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육과정평가원장도 사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민심이 또 관련해서 굉장히 반응이 많아서 첫 번째 직감적인 대통령발 수능 킬러 문항 파문 학생 학부모 공감 얻을까라고 첫 번째 질문을 정했고요. 또 두 직감 패널께서 다 그 유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자, 그 킬러 문항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바젤 1, 2, 3 그 관련 문항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어요? 네. 일부러 피해가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피해 문제 풀었으면 맞췄을 것 같아요. 아니요, 틀렸을 것 같습니다. 틀렸을 것 같습니다. 아, 킬러에 당했을 것 같구나. 네. 예. 근데 이제 교육 문제는 항상 그렇잖아요. 예. 조금의 혼란도 없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는 최소한 10년, 뭐 아주 짧게 잡아야 5년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변동되지 않은 상태로 밀고 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온 메시지 그 대통령실 발 메시지는 좀 설익었던 것 같긴 해요. 설익었다. 예,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중간에 와전됐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와전되면 와전된 대로 또 문제거든요. 그렇게 설익은 상태로 메시지가 나간 게 뭐 물론 그 메시지 취지는 학생들의 그 어떤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게 학습 부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잘 줄어들지 않거든요. 어차피 경쟁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근데 대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상위 한 30% 내지는 40%의 대학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플러스 뭐 한의대, 치대, 의대, 나아가서는 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정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그 30% 내지 40%끼리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이 쉬워지면 다른 뭐 교과 과정에서의 부담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성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제가 지난해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 그 교육 정책 관련해서 토론했을 때 그 찾아봤는데 그 초고난도 문항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 초고난도 문항은 대개 정답률이 20% 이하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수능에서 20% 이하의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대개 20% 내지는 30%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는 고난도 문제에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킬러 문항이 존재한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상태여서 킬러 문항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교육 부담이 줄어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그 문제도 한 20%는 맞추신 거예요? 20 내지는 30% 정도는 맞추는 고난도 그래요? 문제가 아하. 계속 출제됐지 킬러 문항이 없었다? 출제되지 않은 건 꽤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관련 논란. 뭐 사실은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서 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교육과정 내에 배운 걸로 시험 칠 수 있게 해라. 근데 문제는 보통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 4년 전에 그 기조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정해진 룰로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단 발언을 했고,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발언한 게 바로 카메라에 담긴 게 아니라 그 발언을 굳이 홍보수석께서 기자에게 전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되려 이제 정해진 룰로 한 150일 후면 이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의 실력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또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건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집행되지 못하게 스스로 되려 엉망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물수능 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부터 이렇게 변별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지금 어려울 분들은 문제를 내실 분들 아닌가 싶어요. 이제 올해 수능 내실 분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면 공정이 확보되는 겁니까? 공정한 시험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 수능에서 그다음에 입시에서 공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킬러 문항만 없어진다고 해서 공정이 온전하게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 사다리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문제를 얼만큼 사교육 부담을 얼만큼 완화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어떤 시험지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공정이 온전하게 다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중비 저도 너무 단순한 접근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순위를 매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맥락에서 시험 문제가 단순히 쉬워진다는 것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말한 교육과정 내에 배운 걸로 시험 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윤비 변호사 먼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이 대단히 좀 단편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성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인 방향성은 맞죠. 학생들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배우는 과정이 실제로 수험에 출제돼야 된다라는 건,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계층의 가장 유력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도 같은 의미로 언급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또 교육부의 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자사고, 뭐 외고, 특목고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자사고 폐지 내지는 축소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자율형 사립부로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더니 실제로는 입시의 편의적인 교육 과정을 다 재편을 했던 거예요. 일반고들이 그냥 따라가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비에 있어서는 일반고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논의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 저는 전 정권 지우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격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수능 이 문제 봤더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외를 그 시절로 돌아가서 받았으면 이 문제를 과연 풀었을까? 이걸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사교육을 엄청 받아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철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읽었던 텍스트와 대학교 1학년부터 읽었던 그 수업에서 다루는 게 너무 격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좀 메워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교육으로 되는지 뭐 이건 논외겠지만 어쨌든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이 이런 거였나?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안 낸다고 이야기했냐? 공교육 교육 과정을 일반 국민들은 학교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김정혁 PD.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변별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들어갖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아까 김광두 그 원장도 얘기하셨지만 대학교 3학년 전공 분야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을 일타 강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비비 꽈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타 강사들의 수업을 들은 애들만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만약에 킬러 문항이라면 그 킬러 문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일타 강사들은 그럼 대학교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시나요, 그런 분들이? 뭐 제가 알기에는 다양한 그 비문학 그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주로 대학 교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가르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공교육은 죽었다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사교육 문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교육 문제 이대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이 그냥 선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미 3월부터 야 이제 수업에서 이런 식의 킬러 문제로 특정의 어떤 일타 강사들이나 쪽집게 강사들의 수업을 들은 애들에게 유리한 이런 거는 내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공정함은 그 부잣집의 아이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공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수능이 이제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난이도 문제를 직접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자마자 화들짝 지금 또 출제 연구원장이 사임을 하고 이것도 직접 구체적 지시까지 하는 상황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비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예를 들면 너무 좀 뭐랄까 직접적이셔서 구체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오해를 자아낼 수 있다. 그것은 아마 그 정치인이 아니고 완전히 그 뭐랄까 평생을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들 같은 것들이 본인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덜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것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참모들을 통해서 나갔다면 예. 참모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려 깊게 소통을 전달을 했어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봤어요. 킬러 문항 같은 걸 보면 저는 평생 기자를 하고 편집국장을 한 사람인데 예. 국어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난 이거 못 풀겠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뭐 양자역학에 대한 것들을 무슨 국어 시험에서 내고 이번에는 뭐 아까 화폐 금융에 대한 것들을 갖다 그것도 말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국어 문제에서 내고 있고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미국 사람들이 혹은 영국 사람들이 이 문제 보면서 나도 못 풀겠다라는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쉽게 얘기하면 수월성, 그러니까 proficiency나 능통성과 뭐가 관계가 있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나왔던 저희가 배웠던 그 교과 내용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과서에 대한 이 교과 과정 전체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교과 과정이 다양한 그 학생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을 해서 그 교과서도 바꿔야 돼요. 만약에 교과서로만 배우면 변별력을 구할 수 없다. 예. 그럼 그게 무슨 교과서입니까? 관중인데요. 근데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17년 전에 제가 맞췄던 문제 지금 풀라고 하면 못 풀 것 같아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어렵고 말고 이 감도라기보다 아까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초고난이도, 고난이도가 나뉘어지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교육개혁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미 2020년도 이후에는 초고난이도 문제는 지양하도록 이미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이후로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이라고 말했던 것의 내용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예. 정말로 교육개혁의 내용이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뭘 할 겁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걸 교육개혁이라고 발표하는 것 그게 정부의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2022년도 1월 달에 저희 무슨 뭐 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달에 이재명 대표도 초고난이도 문제를 못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2020년부터 나왔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에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수능 150일 앞두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말해서 지금 관련자가 사임하고 이런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분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라고 또 이제 그 여당에서는 굉장히 또 그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관련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다. 그러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용 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냐,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냐, 또 이렇게 SNS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김재석. 아유 세게 쓰셨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사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닐 테고요. 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고 대학을 잘 가셨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초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또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면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육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쨌건 큰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의 어떤 심기를 보좌하는 것도 참모진의 일이긴 하나 이런 방식으로 심기를 보좌해서는 안 되죠. 되려 대통령을 욕보이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되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국정농단 수사를 하셨는데 예. 왜 이렇게 국정을 잘 못하시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정부 1년차 계속 30%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수사했다고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도움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본인도 전문가지만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다,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또 장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대통령의 발언에 좀 긴장을 너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신호로 보이죠.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소가 나와요. 예. 대통령이 물론 이런 발언했을 때 그것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걸 우린 집권 여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수사해서 교육 전문가라뇨.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장기적인 안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른바 수능의 난이도를 뭐 난이도 문제는 아니라 그걸 뭐 교과 과정 내에서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조국 사태로 불거졌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수능의 난이도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변별력이 아무래도 사라지게 되고 대학별로 자율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걸 수시 입학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손보겠다는.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그 비전이 명확하지가 않고 특히나 이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수험생들이 학부형들이 반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 아니 저도 뭐 그 대통령 참모들이 말을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큰 오해를 사고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수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 전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뭐 평생 그 직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뭐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뭐 배운다라는 표현, 교육부 장관의 표현은 그건 정말 좀 그러려면 교육부 장관은 뭐 하려고 하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가 당장 반발하는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어도 지시를 내릴 때 이런 것들을 저는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정통한 가운데 하는 것 같다. 내가 전문가지만 보니까 그분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일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런 표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아부하는 것 같고 야 그렇죠. 대통령 주변은 맨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그것이 우리 당에 별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일단 한판집가 1분 여기까지.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 교육 얘기 계속 했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경쟁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됐든 이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직감 주제를 가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 SNS 일부에서 얘기했었는데 요거 해석해달라는 청취자 질문이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루 전에 어제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됐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 요거 읽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뭐 최근 이제 악재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뭐, 예, 당에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양천 또 강남 이런 데는 예.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도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권의 판세가 지금 많이 안 좋다. 수도권이 안 좋다는 신호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수성이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구.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예. 가장 그 국민의힘 그 세가 강한 지역이 이제 대구 수성구인데 예. 거기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잘해라라는 이야기겠죠. 네. 도봉구는 소식이 도봉구는 뭐 김재섭이 강세기 때문에 네, 다행이네요. 네,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저는 이 예. 강남 교육 1번지, 목동 마찬가지고요. 예. 사교육이 굉장히 좀 뜨거운 곳. 제가 그리고 한 학원 소송을 했을 때 그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굉장히 큰 학원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쭤봤더니 아하. 수성은 또 대구에서는 엄청난 교육열로 유명한 맞아요. 지역이고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음. 유명한 학교들이 모여져 있고 예. 그래서 이 교육 이슈는 아하.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이슈인데 이런 교육 1번지가 되는 유권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예. 파급이 그래서 나왔다. 예, 그래서 이 교육 1번지를 지목한 게 아닌가. 요 해석이 또 뭔가 좀 맥락이 있네요. 권지웅 비대 저도 약간 동의되는데요. 동의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납득이 그래도 되네요. 납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만장일치로. 네, 그러면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김은경 혁신위원회 방탄안이 쇄신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로 이제 여러 가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민주당이 이제 새 혁신위 수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뭐 또 기대도 나오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일단 혁신위가 꾸려진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예. 생각되고 이 혁신위가 꾸려지는 배경을 보면 혁신의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혁신위를 꾸리기로 했고 조금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임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김은경 혁신위원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혁신의총에 함께했던 의원들 역시도 이 혁신위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혁신위의 행보를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혁신위원장께서 도덕성, 팬덤과의 결별 그리고 기득권 해체 이런 이야기를 또 따로 짚어서 하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비대위원 할 때도 그랬는데 뭔가 문제를 발굴하거나 다시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기보다 네. 지도부의 일은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음. 이미 이제 민주당에게 제기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온정주의를 어떻게 끊어낼 건가가 온정. 시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만 하는 혁신일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박안주 전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성비 문제도 예. 사실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었지만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러면 민주당이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돈봉투라든지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윤리위에 담길 수 있게끔 어쨌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노력하는 것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일 오전 10시에 혁신 첫 회의가 있고 일부 혁신위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세요? 일단 저는 연락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으로 해서 권지웅 전 비대 혁신위에서 배제됐다. 네. 배제 표현 좀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자, 뭐 김재섭 위원장. 혁신은 시작부터 방탄을 전제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김은경 방탄을 전제하고 있다.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말도 그렇잖아요. 돈봉투 사건 관련돼서 검찰에 조작일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본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애초에 혁신위원회가 돈봉투 혐의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을 좀 쇄신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혁신위원장이 이거는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고 하면 이건 뭐 혁신 하나만 하죠. 게다가 뭐 물론 그 선입견을 배제하고 혁신을 한다고 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7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선된 예. 당대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선출직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이 비명계 비판, 당내 본인의 입지, 뭐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임명직인 김은경 위원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는 힘의 절반이라도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혁신위원회에서 가령 이재명 대표 사퇴하세요라는 안을 만약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 당 지도부가 이걸 받을 것이냐? 저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당원을 무시하고 그 당원 8조에 기소가 되면 당무가 정지되는 민주당 당원이 있는데 예외 조항 만들어서 본인한테는 피해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혁신위원회에서 낸 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예외 조항을 둬서 본인이 받지 않으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고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는 결국 전권을 준다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건 더 웃긴 게요. 전권을 줄 거면 왜 본인이 행사하지 남한테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권을 준다 하더라도 임명식 대표가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민주당이 바뀌길 바라는 국민과 당원이 있고 이걸 지켜보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을 활용해야만 저는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혁신은 그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근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내려오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당대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혁신위원장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혁신위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불체포 특검 포기 선언을 했죠.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인의 결단인 건가요, 장 변호사? 완전히 본인의 결단이 아니면 왜냐하면 본인의 인신의 구속의 문제이잖아요. 이건 참모들이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거나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안 자체가 되지 않아서 아마 고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 배포용 원고에는 못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겸허히 새겨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처음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수사라는 성격을 지우고 이 수사가 설명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수사를 여러 개를 좀 아주 총체적으로 벌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우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는 어떤 입장에서 담담히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영장을 아마 검찰은 칠 겁니다. 청구하는 건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는 더 큰 후폭풍이 불을 거예요.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짚어주셨지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자신감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가 상당히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큰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소 유지가 될까요? 그런 부분에 어떤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김재혁 비대위원. 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 고육지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차피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걸 부결시킬 수는 없다. 그럴 명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소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한참 시간이 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위를 띄웠는데 사실은 뭐 저는 그 김은경 위원장이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저렇게 온 국민이 다 녹취록을 들었는데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저는 그것이 당 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충성맹세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충성맹세다? 저를
혁신위원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이렇게 과도한 생각하고 해석 있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임 이재경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뭐 천안함 자폭이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물러났는데 예. 거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무슨 조작했다는 식의 발언을 만들어졌다는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그 개혁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당의 황보승 의원이 탈당하고 뭐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당에서는 그 탈당을 그렇게 각 당은 쉽게 받아주는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그 사표를 내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하고. 혐의가 규정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제 연금을 못 받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무슨 죄를 져놓고 그다음에 탈당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덮어줘요. 그래서 예. 뭔가 예를 들면 어떤 부패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돼 있으면 의원들의 탈당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규명이 된 다음에 당에서 징계를 내린다. 뭐 이런 식의 조치가 저는 양당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 특권, 면책 특권과 체포동의안 이것도 이미 사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만두겠다. 우리 자발적으로 헌법에 있는 거니까 법조항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예. 양당 모두 이건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그만둬야죠. 당직도 그만둬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기소가 돼도 무슨 뭐 당대표가 아니라 다 모든 거 다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전 장관 예처럼 뭐 출마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놔둔 상태에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글쎄 공천혁신 그거는 뭐 그냥 당내에서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걸 갖고 혁신했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혁신이라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김재섭 위원장, 자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의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시지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과거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을 때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본인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고 이제는 내려놓을 만한 뭐 외부의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예.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리더십 위기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는 불체포 특권을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왜 사전에 배포한 그 연설문에는 불체포 특권 얘기가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온단 말은 안 했을 거고 저는 결국 그 언론의 생리에 따라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온다는 얘기를 내일 조간신문에 다 등장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할 때쯤 되면 이미 석간신문은 어느 정도 기사 마감이 됐을 때라고 보고 예. 근데 석간신문에서 기사를 그 이슈를 많이 다루게 되면 다음 날 메인 조간 이슈에서 잘 안 다루게 되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분명히 그걸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석간신문 기사가 마감된 이후에 예. 그걸 갑자기 등장시켜서 내일 일면을 장식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혁신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혁신이 시작과 함께 본인 스스로 역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도 어떤 혁신의 의지를 피력한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타이밍에 관한 문제. 타이밍. 왜 굳이 미리 안 뿌렸냐 그 내용을 그런 저는 정치적인 그래서 해석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 그 체포동의안 부결한 걸 결과를 보고 많은 예. 사람들이 저는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만 같았는데 어쨌든 대표께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민주당에서 웬만한 일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년 총선 때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광주에 출마할 것이다.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관악구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광주 얘기가 나왔어요. 출마 예언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장 변호사? 제가 박지원 전 원장의 인터뷰 그 워딩을 좀 들어봤더니요. 예. 본인이 엄청 머릿속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갈 곳이 광주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본인 뇌피셜? 네. 일단 어떤 객관적인 뭐 정황적인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민주당 분들도 그냥 여쭤보면 출마는 이거 깃발을 든 게 아니겠느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걸로 본인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아. 상수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공개하고 그 이후에 예. SNS에 올린 그 글이 의미심장합니다. 식사를 하고 대통령을 오랜만에 뵙고 왔다가 아니라 예.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길 없는 건, 길을 가겠다. 예,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건 정치 선언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 없는 길이란 게 무엇일 것인가? 본인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부산 출마를 이제 종용받았지만 예. 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선택을 하는 게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는 저는 플러스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 다른 모색을 할 건데 무소속 내지는 새를 규합할 것인가.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중심에 놓고 새 규합이 과연 될 것이냐에 또 문제는 있어서요. 조국 신당이 될 것이냐? 네, 저는 신당 창당은 너무 먼 얘기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김재섭 김재섭 의원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이제 쌍국당이 되는 거죠. 쌍국당. 쌍국. 네, 쌍국당이 돼서 이거 지금 아마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처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게 소위 쌍국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조국 신당은 김남국 의원과 함께하는 네, 쌍국당이 될 거다. 한국 될 네. 거다. 우리 만세해야 되나? 아니요, 저 응원을 해드려야죠. 그래. 네, 아, 네.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길 분명히 가시라고. 그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정말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호재일 텐데 그런 호재는 굳이 안 받고 싶긴 해요. 굳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나온 반사의 이익을 글쎄요. 이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덕분에 뭐 정권도 되찾아오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저 조국 전 장관 저희 국민의힘한테는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자, 권지웅 비대요. 김재섭 위원님 말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너무 나왔습니다. 예, 예. 쌍국당. 네. 만화에서 막 이렇게 이제 스토리 짤 때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이고 물론 근데 이제 될 것 그거 같아요. 느낌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출마 안 하시긴 그리고 낫다. 만약에 출마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적은 곳에 가서 음. 민주당을 위해 뭔가 노력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면 예. 저는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면도 분명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면 말고 사실은 부모의 부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입시에 개입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시는 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는 조민 씨에 대한 기소가 검찰이 이제 조민 기소로 가닥 잡았다.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선택하시는 선택지가 이제 명예회복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출마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해석도 여전히 강한 거 아닙니까? 본인을 그리고 본인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 정치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보통 검찰에서 영장을 치더라도 부부를 같이 치는 전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 출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수사가 과도했다는 측면 지우기 어렵죠. 그런데 딸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요. 저도 사무실이 근처기 때문에 중앙지검 앞 계속 하면 플랜카드가 항시 붙어 있더라고요. 예. 조민을 수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걸 과도한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검찰은 알아야 될 거고요. 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지로 내모는 부분도 저는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까지 한다면 수사까지 한다면 너무 과도하다는 그 역풍을 주의해야 될 겁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국 대학가에 지금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철회, 내정 철회 대자보가 붙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글쎄요. 그냥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을 수도 있죠. 뭐 대학가에는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존재하고 예. 그 대자보 몇 개가 붙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를 들면 여기 윤석열 퇴진 대학생운동본부 서울 지역 본부장 이런 학생이 붙인 걸 보면 우리에게 범죄자는 필요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글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범죄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이 본인이 무슨 뭐 형사 처벌이나 기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자식의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데 저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무슨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그냥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고 그 대학교 내에는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또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몇 가지를 가지고 마치 전체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무슨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공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자보 보니까 내용 잘 짚으셨던데요. 일단 공직자로서 자격 없다. 방통위원장 고려대와 자격은 한국외대, 아주대 어. 수원 캠퍼스 세 곳에 붙었습니다. 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더 없다. 그리고 학폭위 문제로 사실은 부모가 되게 부당하게 개입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짚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의견이 대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 저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대자보를 붙일 만큼 확신 있게 이 문제를 지적해야겠다는 문제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관련한 이야기 질문 준비하면서 되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되면 박재홍 앵커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저요? 아니 왜냐면 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잘릴 생각은 안 하셨네요.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예. 손석희 앵커. 앵커 이제 하차했죠. 예. 신영민 앵커 하차했죠. 예. 그리고 그때 어쨌든 국정원 문서를 보면 좌파 연예인들 다 이렇게 아유, 그때 멀리 저도 가고, 뛰두르고 반대할 그리고 거니까요. 건전한 어떤 예. 세력을 키우는 이런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의 핵심이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동관 특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이고 이동관 특보 되면 박정희 앵커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종의 선동이야. 아유 말을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다행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장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어떠한 사람도 이동관 전 수석처럼 이렇게 그냥 내정설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 학생이 나는 학폭 아닙니다. 나 그 친구가 다 화해했습니다라는 걸 취재를 하고서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저는 지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보도가 과연 객관적인 보도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언론이 이 부분을 그 호호에 따라서 그 선별해서 보도하고 있느냐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부마항쟁 기념식에 한 가수가 원래 초대되었다가 노래를 하기로 했다가 3주 전에 이제 취소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정권 비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총감독했던 사람이 설명도 못 받고 사실은 그 가수를 바꾸게 됐다.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인터뷰한 게 일단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목동 근처에 있는 한 방송국의 앵커가 교체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외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동관 특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 30초, 장 변호사 30초. 물론 뭐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 본부라는 단체에서 건 대자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은 대자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여론들이 계속 있는 것은 이동관 특보의 그 학폭 논란 관련된 해명이
아직까지는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임명이 되면 어차피 청문회를 걸치니까 그 가운데서 충분한 해명이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실제로 이동관 홍보수석 체제 때 좌파라고 낙인 찍힌 인사들이 방송이고 라디오고 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을 왜 굳이 이번 정권에서 재소환하느냐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일단 아직 내정설이고 네. 내정 발표가 나면 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따져 묻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듣고 뭐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판집값 오늘 제 거치까지 고민해 주셨습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